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주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겨울이가 좀 불편하다는 댓글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그분들을 좀 헤아리는 뜻에서 겨울이는 저 앞에 내버려 두고 오늘은 혼자 여러분께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지난주는 진짜 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한 5, 6일 전에 여러분들 미군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타격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뭐 인명을 살상하는 거니까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뭐 찬양할 수가 없죠. 저는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 또는 미국 어느 한 편을 들 생각은 없고요. 어쨌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고, 다만 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미군이 옛날에 뭐 이라크전도 그렇고 전투를 수행할 때 보면 이라크나 뭐 여기 이란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막 훈련을 많이 해서 온몸이 근육덩어리고 용맹한 이슬람 전사예요.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해요. 근데 저기 뭐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비행기나 드론이나 위성 같은 걸로 야간에도 적외선 카메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화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막 병사들은 뭐 미군이 침입을 했으니까 뭐 용맹하게 막 뛰어나가는데 결사 각오하고, 근데 저기서는 껌을 찍찍 씹으면서 지들끼리 막 농담하면서 미군 병사들은 뭐 이러더니 뭐 하나 버튼만 빵 눌러요. 그럼 뭐 미사일 같은 게 휙 날아가서 벙 터져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무슨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끝나나. 오죽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청년들이 끌려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거 누굴 위해서 싸우나? 나 이거 완전히 고기 분쇄기에 끌려나가는 심정이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전쟁을 보면서 대명천지 21세기에도 아직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요. 참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결국은 자기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는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거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하긴 뭐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맨날 전쟁이고 사람 죽고 죽이고 목을 잘라서 걸고 끔찍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따지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기에 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인내심이 강하고 교양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태어난 나라가 뭐 이란이나 뭐 우크라이나면 맨날 전쟁이에요. 비참하게 살다 죽는 겁니다. 오늘 그냥 제가 너무 이거 혼자 비분간개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란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거기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턱수염 이렇게 해갖고 뭐 굉장히 경건한 종교 지도자는 맞는 모양인데 이란 국민들이 행복한가요? 그 많은 자원과 인구도 1억이 넘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고 소득만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 형편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아예 없고 그냥 몇십 년 독재예요.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독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팔레비 왕조 때 미국하고 친할 때는 그래도 이란 여성들이 히잡도 둘러싸지 않고 지금 서양 여사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 4, 50년 전 사진 보세요. 뭐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여성들이 막 운전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여행도 가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정국가라 그러면서 원리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아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원리주의자들의 전체주의는 정말 악마 같습니다. 인류의 이름으로 저는 규탄받아 마땅하고요. 전쟁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제 질서가 냉엄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미국과 같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한 진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해방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이에요. 공업도 발전하고 국력이 훨씬 강대했는데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완전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죠. 예.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요 또 제가 한마디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게 며칠 전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동학혁명 유공자들에게 뭐 지원금을 드린다.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갖고 뭐 전체 예산을 한 10억 정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전라북도가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고 결국 그 돈이 국민들이 지원해준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가? 1894년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거의 한 140년 전 얘기잖아요. 그거를 보상을 한다는 게 뭐 얼마 전에 6.25 동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베트남전이나 뭐 아니면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순국한 분들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나라 돈 쓸 일이 많은데 물론 뭐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가 교훈 삼아 뭐 탐관오리 그 나쁜 사람들이니까 배척을 하고 뭐 그 당시에 어쨌거나 많은 동학혁명하다 뭐 농민들이 많이 죽었죠. 억울하고 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논리대로라면 정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건 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 건. 네. 아이고, 다른 얘기 또 몇 가지 좀, 오늘은 좀 들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로컬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 띄워드리세요. 그 자동차 사고 난 거. 여러분, 요즘 이제 제주도로 많이 오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오면 이렇게 뭐 캠핑카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렇게 레저카 트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중산간지대 가면은 막 차 모는 거 레인저라 그러나 아무튼 뭐 저걸 타다가 10대 청소년이 저기 얻어 그 커브길에서 그 타이어로 만든 보호대에 부딪혀 갖고 그래갖고 저 불이 난 거예요. 연료가 나와갖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심한 화상을 입어서 응급 헬리콥터로 그 수도권에 있는 모 화상 전문 센터로 옮겨갔는데 결국 뭐 한 달 만에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가실 때요, 한번 이렇게 좀 분위기를 보세요. 나의 안전과 관련한 거니까요. 이게 좀 모든 면에서 허술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정말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들이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아차 하는 순간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주도에 다이빙 하다가 또 사지마비 오는 분들이 또 종종 생긴다고 지역 로컬 뉴스에 나오네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뭐 항구마다 뭐 협재라든지 뭐 월령이라든지 뭐 금능이라든지 가보면 항구는 방파제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방파제가 직각이니까 요즘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다이빙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체중이 꽤 나가기 때문에 한 1m, 최소한 1m 이상 깊이가 아니면 머리가 그냥 바닥에 닿아요. 속도감 있게. 그러면서 이 목뼈가 뒤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지마비가 되는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사는 겁니다. 아차 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불다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주도에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구명조끼도 안 입고 너무 멀리까지 바다에 나간다라든지 저렇게 다이빙 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허술한 그 레저 시설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가 해드립니다. 뭐 제가 그냥 온갖 간섭을 다 하네요. 뭐 홍시조 원래 특징이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서혜숙님, 제이 맑은문, 푸른보석, KK, 그 다음에 리계희님, GEH님, 허혈성 뇌병변 명의 추천. 네, 저기에 뭐 저는 일단은 너무 그 대학병원만 가지 마시고요. 이일근 선생님 추천합니다. 네, 비욘디에 이일근 치면 저보다 또 3년 선배인데 신경과 정말 그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 로컬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홍영희님, 정광숙, 이부덕, 호이호이 구프님, 유연님, 홍영희님, 고혈압약 부작용. 약의 종류에 따라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 어떤 사람은 어지럽다, 뭐 빈맥이 온다, 뭐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약을 먹기 전에 없던 불편한 게 나타나면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고혈압 약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약을 바꾸면 됩니다. 네, 네잎클로바님, 스타리실버, 네. 김영애님도요. 지킴이 사랑방, 이영숙 주님도 오셨네요. 박선희님, 그러게요. 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까요? 예, 제이맘님, 릴리리만보님, 윤영주, 윤희님도 오셨고 뮤리엘님도 오셨고요. 레몬님, 김영화님이 비욘디 보고 김병수, 네, 제 동기예요. 잘생겼죠. 우리 뭐 동기생 가운데 뭐
몇 안 되는 미남 의사 중 하나입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김병수 선생님 추천합니다. 그래요. 최숙자님도 그러게 윤희님. 그러니까 그 미국이 정말 대단하죠. B2 폭격기 뭐 조가 넘는 뭐 10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폭격기가요. 그 폭격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B1이라고 있죠. 그게 옛날에 한번 B2인가 보다. 이 폭격기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평양 상공에 한번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대잖아요. 근데 그걸 북한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납니다. 어쨌거나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갖고 한 번도 땅에 내리지 않고 36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부위를 뭐 몇백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해를 입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현상을 유지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지금까지 해온 그 언행으로 볼 때 바로 결행할지도 모르잖아요. 테러하듯이. 자, 이부덕님, 동맥이 좀 막혔네요. 글쎄요, 69세. 그 세브란스 병원장 하던 분이 방배동에 로컬로 개업한 분이 계세요. 심장 전문의로. 그분 성함을 제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을 지낸 분이고, 그분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분한테 가시면 제 성함이 갑자기 한번 찾아볼래요? 연세대학교 의료원장하고 개업을 하셨는데 그분 성함이 네, 미르엘님 칭찬 감사합니다. 행복합시다님 겨울이 격려 감사하고요. 그러게 이란 국민들도 지금 신정 체제를 비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알라신도 그 자기를 믿는 신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영수님이 처음 오셨고요. 월화수에 오셨구나. 제가 좀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네요. 진짜 제가 한번 식사를 모시고 싶어요. 다음에는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롱나무님도. 네, 고미자님. 동학혁명 보상은 좀 터무니없죠. 우리 집사람이 안 오는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곰치님, 예, 영양제 드셔도 됩니다. 사구체화리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용법과 용량을 지킨다면. 민키님이 제가 늦둥이 볼 것 같다. 네, 문제로님이 양성종양, 하정훈 교수님이 잘해주셨다. 다행이네요. 예, 그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오영도님도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블루스카트님, 사라영, 김은진, 이항옥님, NCJ님, 스카이, 네. 카르페디엠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희님이 15년을 공부했다. 사실은 북한도 미국이 맘만 먹으면 뭐 이건 유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곁에 있는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참. 요새 뭐 뉴스 보니까 북한이 또 그 딸에게 세습한다면서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른바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네요. 참 괴롭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아이고, 뭐 이런저런 뭐 최근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의학 얘기 좀 해드려야죠. 요 얘기 해야겠다. 비만약 좀 띄워보세요. 비만약. 요새 우리나라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보면 살을 빼려고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위고비 같은 약, 이제 뭐 좀 있으면 마운자로도 나온다 그러죠.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들, 이게 이제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빼줍니다. 효과는 뛰어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출시된 지 한 1년 됐는데 해보니까 FDA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는 발견이 잘 안 되던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급성 췌장염이 400케이스가 발견이 됐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이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처럼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이런 약물들이 효과는 뛰어난데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식욕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거든요. 먹어야 사니까. 이거는 몇백만 년 전부터 우리가 진화되면서 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른 거 몰라도 식욕은 절대 잃으면 안 돼 하고 생존을 위해서 심어준 강렬한 DNA에 포함된 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데 이거를 몇 가지 분자, 주사로 강제로 떨어뜨린다는 게 굉장히 생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뭔지 몰라도 장기간 쓰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처방 누적이 쌓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췌장 쪽으로 막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뭐든지 쉽게 얻는 건 실패하기 쉽고 위험합니다. 너무 쉽게 살을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이런 기본 원칙보다도 돈을 주고 주사 몇 대 맞고 빨리 살을 빼자. 췌장염 생기면 낭패예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일단 소화도 안 되고 막 배가, 그리고 나중에 만성 췌장염이 되면 이제 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비만 치료제. 이런 부작용,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마 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들려드립니다. 자, 또 하나 의학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프스 지너틱스라는 영문으로 된 외신 하나 띄워드리세요. 여러분, 이거 미국에 있는 한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여기에서 펜토라민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몇백 년 전부터 알려진 약이에요. 혈관을 확장하고 고혈압을 급성때 치료하는 그야말로 아주 싼 약이죠. 근데 요거를 먹는 게 아니고 또 주사도 아니고 눈에 넣는 점안액으로 0.75%로 만들어 갖고 눈에 넣어 봤더니 신기하게도 프레스바이오피아, 저게 이제 뭐냐면 노안입니다. 노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3상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FDA 공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의학교과서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노안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치료제가 없다. 물론 이제 요즘은 안과에서 노안을 치료하는 그런 라식 같은 거 레이저로 깎아내는 이런 걸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고 비싼데 요거는 뭐 몇백 원밖에 안 하는 싸구려 약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부작용도 없었대요. 요거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 넣어서 6주까지 효과가 계속 나타났다고 하네요. 노안이라는 게 사실은 좀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안하면은 나이 들어 생기는 눈의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병 아니고요. 일종의 뭐 퇴행이죠.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고 얼굴에 주름 생기듯이 우리 눈 안에 수정체라는 게 있잖아요. 수정체. 이게 이제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게 그 원근을 조절하는 그 카메라의 이제 그 줌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눈이라는 건 그 멀리 있는 걸 볼 때가 오히려 더 편해요.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이완이 됩니다. 근육으로 따지면 축 풀려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수정체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막 보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는 걸 볼 때 이 눈이 더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눈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멀리 보세요. 저 멀리 하늘이나 저 멀리 지평선을 보면 눈이 쉽니다. 수정체가 축 늘어지니까. 그 오히려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뭐 책을 읽거나 뭐 신문이나 뭐 핸드폰 가까이 있는 글때를 볼 때는 눈이 수정체가 긴장을 해야 돼요. 모양근이라고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근육 때문에 수정체가 이렇게 도톰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잔뜩 수정체가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원근 조절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근육이 잡아당겨도 두툼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빠르면은 뭐 30대 후반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이런 증거도 없고 노화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 사람의 수정체의 체질이죠. DNA고 타고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노안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일찍 올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안 올 수 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노안은 불편하죠. 이게 앞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옛날에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안과에서 비싼 돈 주고 뭐 레이저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눈물 넣듯이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잘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래 살아야 돼요.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뭐 죽고 사는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행복하게 하는 이른바 해피메이커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어쩌면 빨리 시판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노안으로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점안액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님이 상처 소독으로 포비돈, 후시딘, 마데카솔 이거는요. 그 포비돈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상처가 굉장히 깊고 넓고 이럴 때는 이제 잘 씻어주고 포비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상처가 좀 작은 거에 포비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게 자극이 되고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기가 긁히잖아요. 피부가 이만큼 이게 찰과상이 생기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리적으로 깨끗한 찬물에다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죽은 그 피부 조직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흙먼지 이런 거 다 씻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리 여기 뭘 발라도 여기 골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아프더라도 뭐 많이 아플 거 없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이걸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비돈은 이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상처라고 하면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재생을 방해해요. 오히려 그 바깥을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때국물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곱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포비돈을 바깥에. 그리고 이 포비돈은 막 소독한다고 듬뿍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신기하게도 포비돈이 얇게 발라요. 얇게 발라서 얘네가 마를 때 균이 죽어요. 말라야 돼요. 젖어 있는 상태로 듬뿍 부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찰과상 입은 부위에 여기는 그냥 물로 씻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주변을 얇게 포비돈을 발라서 후후 불어서 말려줘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 수분성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붙이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작은 거는 후시딘을 발라야죠. 후시딘이나 뭐 베아로반이나 그 소독 기능이 있는. 그럼 마데카솔은 뭐냐? 마데카솔은 소독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마데카솔은 언제 바르냐? 상처를 일단 소독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새살이 돋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동그란 상처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다 직접 바르는 게 마데카솔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새살이 돋아요. 이게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 그 병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수액에서 그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 동국제약이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후시딘은 초기 소독 때, 그 다음에 새살이 빨리 돋고자 할 때는 마데카솔을 발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오케이. 네, 직장이 0.8mm 혹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리브님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기다려 보시죠. 저거는 뭐 절대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라이더 주님도 47세인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늙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노화와는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경주님, 출산한 지 5개월. 아니, 근데 젊은 여성일 것 같은데 협착증이 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건 그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에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선풍기 바람에도 시렵고 저거는 어떤 정형외과적인 게 아니고 제너럴 컨디션과 관련된 거예요. 출산할 때 또 이렇게 뭐 몇 개 신경이 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전체적인 나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저절로 좋아질 걸로 협착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안에 도움이 되는 그 값싼 점안액도 이제 등장했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경규 얘기도 해야겠네. 이경규 씨한테 이분이 사실은 그 이미지가 좋은 분인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차가 바뀌었는데도 자기 차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뭐 어디 뭐 버스하고 뭐 접촉 사고도 내고 뭐 약간 좀 실랑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 경찰 조사도 받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경규 씨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꺼낸 이유는 그 저분도 보면은 공황장애가 있어갖고 공황장애 때 이제 항불안제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거에다가 또 감기약까지 같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좀 졸림 증세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평소에 그 사람이 절대로 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그 어르신들께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이제 60, 70, 80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대사가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뭘 먹어도 몸에 들어와도 그 빨리 분해나 이거 대사를 못 시키니까 약을 먹어도 약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혈중 농도가 높아요. 이게 빨리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약은 나이가 든 노인들은 줄여야 돼요. 용량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인데 향정신성,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용량을 줄이지도 않고 먹고 바로 운전을 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려요. 요새 보면은 뭐 급발진 사고 뭐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급발진이 아니에요. 이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 반사신경이 많이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고 이래갖고 급발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도로 들어오거나 사건 사고 많이 나고 요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약을 드시고 있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 요즘은 카카오 택시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 몸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뭐 손자나 자녀들에게 카카오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세요. 이게 웬만하면 운전하는 게 특히 약물을 먹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찔한 순간이 많다. 이경규 씨의 사례로 이분은 이제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불안제하고 감기약하고 두 가지가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휙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사는 게 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오케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뭐 의학 기자가 돈 얘기를 하냐, 뭐 네가 뭘 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고미자 씨. 이경규 씨는 좀 과하게 이슈하는 거 맞아요.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뭐 언론사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언론도 먹고 살려면 클릭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얼굴 알려진 사람은 요만한 거라도 뭐 좀 트집 잡을 거 있으면 막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도 안 되는데. 주님, 산에서 멧돼지가 또 2명이 죽었다고요? 와, 이게 또 웬일입니까? 참. 아휴. 그래서 이제 그 돈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 저보다도 훨씬 이 분야에 경륜도 많고 부자도 많고 뭐 배울 점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아까 그 동학혁명 그 보상금으로 나라 돈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뉴스를 나오면서 또 오늘은 보니까 뭐가 뉴스냐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뭐 강력하게 억제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뭐 6억 이상은 내일부터 은행에서 못 빌리잖아요. 불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지금 지난 한 6, 7년 사이에 가장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자 이걸 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옛날 정부 탓이다 지금 정부 탓이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굴 탓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요즘은 막 몇십억씩 막 뭐 강남 뭐
서초 저기 어디입니까? 뭐 송파 이런 데뿐 아니라 뭐 마용성, 노도강 해갖고 서울 쪽으로도 막 불붙기 시작해서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사야겠구나 해갖고 여러분 일종의 가수요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가수요죠. 그리고 이 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좀 연봉이 좀 되는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야겠구나 하고 막 올라타는 그런 느낌이 큰 겁니다. 경제가 뭐 성장률이 뭐 0.5%도 안 되고 역사상 가장 불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그 국가 경쟁력 지표 또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스위스의 IMD라는 저명한 그 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요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저 밑에 있어요, 밑에. 27등. 거의 뭐 오만, 뭐 타일랜드급 아닙니까? 지금 체코슬로바키아도 우리보다 높고, 말레이시아도 우리보다 높고, 바레인도 높고, 다 높아요, 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대만은 더 높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은 막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불황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려갖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가수요까지 붙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세금을 아껴 써야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캐캐묵은 옛날 역사 보상한다고 쓰고 이게 뭐가 엄청난 엇박자가 막 돌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고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게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고 오늘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뭐 이렇게 헛소리 하거나 뭘 모르고 해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 제가 또 뭐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사랑방이니까 일단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며칠 전에 또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행복에 중요한 게 돈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배금주의가 커지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돈을 중시한다. 뭐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그 베네치아인가 거기서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그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가 재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몇백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스트를 불러서 뭐 몇 날 며칠 뭐 어디를 통째로 빌려서 요트를 타고 뭐 이 난리를 친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나오니까 아이 그래 오늘은 돈 얘기 좀 하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일단 돈이 전부는 아닌 건 맞아요. 일단 그 얘기는 좀 할게요. 뭐냐면 저는 베조스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야, 너까지 게 무슨 베조스 뭐 근처도 못 갈 녀석이 무슨 헛소리야. 아니 뭐 저도 베조스를 평가할 수는 있죠. 제 자유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저렇게 요란하게 그리고 일단 뭐 죄송한 얘기인데 뭐 그분의 개인적인 취향이고 어떤 프로세스인지 뭐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왠지 모르게 별로 그 새로 결혼하는 여성이 이렇게 좀 분위기나 외모가 우아해 보이지가 않고 별로 매력이 없어요. 아니 좀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뭐 외모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성행을 한 것 같고, 그게 또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어 근데 뭐 본인이 좋다는데 뭐, 예, 뭐 어쨌거나.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뭐 별로 부럽지도 않고 점수를 주고 싶지도 않고요. 뭐 그런가 하면은 뭐 아마존 말고 누굽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뭐 사는 모습이 거의 너무 좀 칠남봉 팔남봉 하는 것 같아요. 뭐 얼굴도 모르는 자녀들이 뭐 수십 명 있고, 그리고 약물에 좀 중독돼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저렇게 살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업적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는 위대한 사람이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역사와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고 찬사를 받아 마땅하나,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또는 인격, 뭐 가족, 뭐 행복,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으로 부럽진 저는 않습니다. 막말로 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수준이 되면 구태여 뭐 0이 뭐 2개, 3개 더 붙는다고 비례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부자들이 타는 차는 뭐 제가 타는 차보다 뭐 속도가 2배 빠릅니까? 2배 빠르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달리다간 딱지다 끊어야 되고, 시속 100km로 가서 부딪히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아. 집도 그렇고 입는 옷도 명품, 뭐 와인도 비싼 거 드실 수는 있겠지만 비싸봐야 뭐 1억짜리 와인을 먹는다 한들 뭐 다르면 또 뭐가 다르겠어요.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비행기 뭐 그분들이야 뭐 퍼스트나 뭐 자가용 비행기 타겠지만은 비즈니스 타도 좋기만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야, 너는 뭐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염장 지르냐 뭐 이럴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제 그분들 얘기는 또 그분들대로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오늘은 극단적으로 가난한 분들까지 제가 무슨 수로 배려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전 돈이 뭐 너무 많다는 게 꼭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뭐 호레비로 나오는 뭐 요새는 빌 게이츠도 좀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뭐 또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뭐 약물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섹스에 중독해갖고 이 여자 저 여자 뭐, 아니 뭐 아주 괴상한 취미를 갖고 뭐 좀 그렇게 뭐 별로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은경님, 와, 15,000원 많이 기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 새 부인을 제가 막 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도 매력이 있겠지 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좀 결이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아니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얘기가 빗바른 얘기예요. 요즘은 모두가 다 돈이 아쉬운 시대니까. 뭐 정치인도 뭐 이렇게 까보면 돈 벌려고 엄청 애를 썼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구나 돈이 또 주는 그 혜택이 크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지금 이현영 말씀대로 서민들은 지금 당장이 걱정인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뭐 빚을 뭐 이렇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몇백만 명씩 뭐 탕감을 해주고, 이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복지를 해야죠. 그건 맞는데, 근데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 뭐 쟤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뭐 근데 이제 그 제 경우를 들어서 좀 제가 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제 특히 그 후학들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학들은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죠. 피해 의식이 커요. 뭐 연금도 그렇고 국가나 선배 세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앞선 부모 세대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이브하다고 표현하나요? 사람이 조금 좀 순수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약간 역설적이죠. 나이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뺀질거리고 계산적이고 영악하고 막 항상 이렇게 주판알을 튕기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돈을 벌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야, 착하게 살면, 순진하게 살면 이용만 당하고, 평생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 야가야 돼. 뭐 남을 등쳐먹지 못하더라도 남한테 뺏기거나 사기당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착한 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마누라한테 이미 100억을 증여했다고요? 누가요? 제니 앤 줄리엣님.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왜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저희 그 의과대학 후배나 직원들한테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돈 벌고 싶니? 그러면 일단 너가 좀 손해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면요. 착하게 산단 말이 뭐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고 막 보증 쓰고 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명해야죠. 현명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이제 그 제너러스해야 한다. 돈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 반대말로 이제 영어로 스틴지라고 그러죠. 스틴지는 이제 인색하다.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다 돈을 잘 벌더라고요. 아주 역설적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때도 보면은 막 공부만 하고 학점 따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뭐 이렇게 한 친구보다 학생 때 좀 친구들이랑 좀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물론 뭐 C나 D 학점을 맞으면 안 되죠. 그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건데 뭐 한 B 플러스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도 삶을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뭐 남을 위한 일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20, 30년 후에 더 잘 돼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목격을 해요. 왜 나이브한 게 돈을 버는데 유리할까? 일단
뭐 또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옛날에 제가 이제 한 20년도 전이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뭐 5, 6년도쯤에 집사람이 이제 병원을 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밑에 집에서 사진관에서 불이 나갖고 그 위로 그냥 불길이 올라오고 집사람도 대피하고 그냥 검은 연기 올라오고 그래갖고 그 검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막 밑에서 올라가갖고 병원 안에 모든 인테리어에 까만 딱지가 따닥따닥 기름기가 붙어 있고 탄내가 나고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그래서 뭐 2달인가 한 달인가 청소를 새로 다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돈으로 최소한 몇 억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웃기는 게 돈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야씨 이거 그 어쨌거나 아래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 사진관 아저씨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나 집사람 둘 다 아무도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슬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쟤한테 받아야겠다. 돈 내놓으라고 푸시해야겠다. 소송을 걸어야겠다. 이런 말을 저도 한 적도 없고 집사람도 한 적이 없고. 지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층은 다 그렇게 보상을 받았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만 안 한 거예요. 저희만.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진관 아저씨가 마음으로 고마운지 아무튼 뭐 가족 사진 하나 크게 멋있게 하나 무료로 찍어준 거 말고는 그냥 퉁친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사람도 병원을 하면 좀 영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가 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뭐 이런저런 뭐 돈이 좀 되는 뭐 검사나 뭐 이런 약간의 과잉 진료 이런 걸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오면은 자기가 떠들기 바빠요. 환자 한 명 뭐 최소한 30분, 1시간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뭐 어떤 책에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약은 이렇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0명도 못 보는 거예요. 환자를. 환자가 와도 본인이 진료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병원도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뭐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집은 하나 얻었지만 그것도 뭐 일종의 큰 혜택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처음 제가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면접 보던 편집국장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야, 서울대 나오고 인턴까지 마친 사람이 왜 신문사에 와? 당신 무슨 꿈꾸이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 진짜 언론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 전문 기자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최초였으니까. 모든 언론사에 아무도 없을 때 1992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돈도 못 벌 텐데 의사 하면은 장가도 잘 가고 뭐 개업을 하면 돈도 잘 벌고 근데 기자 해갖고 돈 벌기도 힘들고 월급쟁이 생활해야 하는데 뭐가 좋아서 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잘한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있거든요. 그냥 원 오브 댐 10만 명에 한 명이에요. 뭐 의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 훌륭한 직업인데 어쨌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학 기자는 몇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라든지 그런 게 없어도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하거든요. 의학 기자 하면 홍해걸이라는 애가 있지. 이유는 제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Be the best. 최고가 되기보다 be the first. 최초가 되라. 그게 훨씬 더 열매가 큰 거예요. 뭐 남들 좋다고 하는 거 와 가서 제일 잘해도 그 많은 사람들하고 n분의 1로 다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인기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나중에 큰 걸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Be the first는 왜 안 하죠, 사람들이? 이 주판을 튕기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뭐 의사 하는 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장가도 좋은 데 가고 나중에 뭐 좋은 아파트에 뭐 좋은 차에 뭐 떵떵거리고 살고 기자하면 월급도 얼마 못 받고 맨날 뭐 위에 상사한테 혼나고 뭐 출근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지방에도 가고 일이 힘드네. 이렇게 주판을 튀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이 좀 나이브해야만 그렇게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도 뭐 따지고 보면 흑인에다가 공부도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학부를 미국의 그 어디지? 캘리포니아의 옥시덴탈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죠. 그 공부를 굉장히 뭐 공부 잘하는 게 뭐냐 또 따지는 분이 계신데 전 그런 얘기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뭐 미국 대통령 하면 어느 대학을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흑인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버드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뭐 하버드에 가서 이제 법학 변호사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돈 버는 길로 간 게 아니고 시카고에서 민권 변호사로 공익을 위해 활동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 눈에 띄어서 미국 대통령까지 한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영악하고 계산적이면 그냥 n분의 1밖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주제가 돈이긴 합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조금 착해야 돼요. 나이브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있고 좀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특히 젊을 때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포텐셜이 크다고 봐요. 당장의 퍼포먼스를 막 뭐 점수를 따고 뭐 오늘 한 달 뭐 매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한 10년, 20년 보고 나의 저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후학들이. 그거 안 하고 빨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쉬운 길이 있으면 누구나 다 돈 벌게 해요. 그런 길 없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좀 바보같이 우직하게.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애도 그래요. 연애도 보면 학창시절 때 보면 잘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자애들도 예쁘게 꾸며있고 남자애들도 멋있게 치장해서 잘 노는 애들이 있어요. 춤도 잘 추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인기 많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제 나이가 돼서 잘 됐다는 애들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또래 그 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때 잘 나갔던 애들은 지금 다 초라해요. 오히려 그때 잠바떼기 하나 허름하게 입고 어디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빌빌거리고 있던 애들이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여학생한테 인기도 없던 애들이 지금 아주 훌륭한 부인하고 다 잘 살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크게 인기가 없던 여자애들이 오히려 성실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남자를 잘 만나갖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신세 역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의 쾌락이나 우쭐함이나 비교를 극복을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막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선택을 용기 있게 한다는 거, be the first가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평판을 만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 쟤는 좋은 애야. 믿을 수 있는 애야. 착한 애야. 반대로 아, 쟤는 말이야. 싸구려 애야. 엄청 야근 애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동창 찾아주는 그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몇십 년 만에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이름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기억합니까? 누구누구 하면 아, 걔는 우리 때 반장이었는데 치맛바람 일으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뇌물 주고 자기만 혼자 예쁨을 독차지하고 청소도 빠지고 온갖 특혜를 받았던 뺀질거리는 애야. 너무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좀 그 사람의 이미지가요. 한 1년 지내다 보면 이걸 아무리 거짓으로 꾸며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째째하게 돈 좀 아끼려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낼 때 안 내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의학 상담도 해드릴게요. 예, 의학 상담 뭐 오신 게 있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나이브에서 주위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게 나의 포텐셜을 키우는, 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 저력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제너러스 하십시오. 카인드 하시고 손해보시더라도 착하게 사십시오. 순진하십시오. 너무 막 주판을 튕기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얘기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것도 제가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계단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돈벌이가 똑같아요. 이게 진짜 계단이더라고요. 만일 돈을 버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노력이고 이쪽은 돈이에요. 노력한 만큼 수입이 는다면 이렇게 비례해서 그려진다면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력한 만큼 나오니까 다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우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와요. 계속 그대로예요. 꽤 오래 가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계속 해도 별로 하는 일에서 돈도 안 모이고 뭐 이렇게 승진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되고 뭐가 괴로운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의학 용어로는 역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징어 신경에다가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역치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역치를 넘어가야만 비로소 오징어 근육이 끔툴하고 움직입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역치의 법칙. 이 세상 이치가 그래요. 역치. 어떤 문지방을 딱 넘어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0이에요. 제로. 0이야. 안 움직여. 돈도 안 벌려. 성공? 조금도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어느 수준이 돼야 턱턱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단처럼 쭉 가다가 턱턱 아주 조금 턱턱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역치에 도달할 때까지 당연히 그 기간이 길죠. 왜냐하면 경쟁자도 많고 뭐 부모가 특히 이렇게 뭐 도와주는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경험도 적은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뭘 하든 성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누워 있지만은 사실은 이 물 밑에서는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도, 2도, 3도, 4도. 성과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돈을 모을 때도 한 1억 모을 때가 힘든 거예요. 죽으라고 뭐야 1억 모이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끼고 또 짜임새 있게 저축하고 목돈이 생기면 적절하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그래서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도 아주 작게 턱턱 하고 계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요 계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계단을 체험하기 전에 다 좌절하는 거야. 아, 이거 뭐 나는 안 돼. 역시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에이, 나쁜 놈들 다 저놈들이 다 해쳐먹기 때문에 그래. 막 온갖 그 비관과 냉소적인 또 자포자기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턱턱. 그리고 그 다음 계단에서 또 열심히 굽을 때면 또 턱턱. 또 턱턱.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아니고 척, 척. 그러다가 어느 날 운이 좋으면 턱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저의 계단은 언제였냐? 뭐 집사람 병원 뭐 신통치 않고 근데 이제 저의 계단은 뭐냐면 이게 참 온갖 제 얘기 다 나오는데 저는 신문사 다닐 때 사실은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다니던 그 신문사에는 좀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잘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제가 의학 전문 기자인데 또 뽑더라고요, 의학 전문 기자를. 근데 저는 제가 레지던트를 할 수 있는데도 제가 안 하고 일부러 온 거거든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레지던트 4년이 신문기자한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사장이 오더니 제가 딱 있는데 의학 박사 출신의 전문의 저보다도 의과대 5년 선배를 탁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막 TV 광고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 중앙일보에는 뭐 이런 의학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뭐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의 청춘을 베팅을 한 건데 남들 안 하는 길을 이 신문사에 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아니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 위에 딴 사람을 턱 뽑아 놓네. 그러니까 나는 전문의도 아니고 레지던트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마음의 칼을 간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나의 실력을 기를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야간에 학위 공부를 했고 석사 박사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방송을 뚫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초대 MC 또 아침에 그 새벽에 뭐 4,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차 몰고 여의도까지 가서 아침에 짧은 그 당시에 왕종문 씨가 하던 그 아침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코멘트하고 그래서 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막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고 야쿠르트 광고, 막 TV 광고도 막 들어오고 제가 계단이 생긴 거죠, 이제. 제 계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방송은 돈이 안 되거든요. 방송 많이 나가봐야 출연료 얼마 합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만 원인가? 한 번 출연하는데 그렇게 봤어요. 진짜예요. 4만 원? 5만 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방송에 불러주면 영광이지 뭐 이런 시대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제 강연 시장이 생기면서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번 거죠. 제가 막 하루에도 어쩔 때 많을 때는 3개씩 강연을
갑니다. 그래 이제 강연도 하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신문사에 제가 계속 있는 게 서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를 나오게 된 거고 이제는 프리랜서로 그러면서 제 계단이 쫙 올라간 거죠. 네, 푸른 보성님. 그래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강연을 하면 그때 돈으로도 한 돈 100만 원 주거든요. 지금 돈으로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에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강연을 한 10년 좀 넘게 한 3,000번 가까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그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집사람이 또 이제 병원을 나와서 그 당시에 또 집사람은 병원을 나와서 본인의 계단을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뉴트리션이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도 집사람 병원 나와갖고 그 파리한 얼굴로 의사들 모아놓고 막 영양을 강연하는 거 집사람이 했어요. 그 당시에 학회에 학술이사 맡아갖고 뭐 비타민이 어떻고 오메가가 어떻고 뭐가 어디에 도움되고 어떤 질병 막 이런 거 강연하고 막 그랬다고요.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이제 계단을 만들고 저도 계단을 만들고 계단이 덕후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계단이 크게 생긴 게 집사람이 이제 홈쇼핑에 나가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집사람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알린 거예요. 그래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으면 즉시 좋아지거든요. 장이 너무 편안해지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동년배 의사들이 많이 비난했죠. 돈 벌려고 환장했냐. 서울대 나온 의사가 부부가 너 한 사람은 기자 공익적으로 가는 건 뭐 좋게 봤는데 마누라는 왜 홈쇼핑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근데 지금 뭐 속된 말로 유산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학술적으로도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커버 스토리로 막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연구 주제고 새로운 트렌드고 어쨌거나 편견을 깨고 홈쇼핑을 하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잘 될 때는 그냥 한 번 방송하면 막 억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어려운 시절에 뭐 저희 잘 나가던 이야기 하는 거 경우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계단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에스터 포뮬러를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영입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게 또 공전의 히트를 쳐갖고 이제 시장이 옛날에는 오프라인이나 뭐 아니면 백화점이나 뭐 아니면 어떤 그 다단계나 이렇게 건기식을 팔았는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마진을 다 떼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진을 다 소비자에게 주는 대신에 요즘 대세가 온라인이니까 이걸 하자. 그게 오늘날 에스터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쳐서 그래갖고 이게 이제 유료 회원만 지금 200만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이라면 믿음을 갖고 군부를 계속 떼우는 노력을 해야 하고 작은 덕허덕 그 계단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큰 계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줄리 킴님.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제니 줄리엣님처럼 운이 크죠. 당연히 운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 집을 산 과정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참 이것도 신기한데 옛날에 한번 저희가 이제 돈을 주면 처음에 초기 좀 잘 벌 때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양지천을 걷는데 해걸씨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다는 거야. 전망도 좋고 그리고 안에 그 구조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물론 비싸지만 이걸 꼭 나는 사고 싶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도 뭐 10세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매물로 내놔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위층에 좀 나이 드신 점잖은 그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하고 이렇게 뭐 인사를 할 때가 많다. 근데 그분 말씀이 본인은 한 절반은 서울에 살고 절반은 지방에 내려가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분 집을 내가 좀 사면 좋을 텐데 나중에 파시려고 할 때 내가 사면 좋겠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슨 뭐 미신이야 뭐야 뭐 그 사람이 집을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판다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비싸게 주는데 팔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팔겠어 뭐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초인종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누른 거예요. 물어봤더니 당신 집 위에 집이 매물로 나왔다. 사겠느냐. 근데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보고 인사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이것도 어떻게 우연히 일치네. 그분이 정말 집을 내놨네. 그래갖고 이제 내고를 했는데 요 뭐 약간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때 그분이 38억 5천에 내놓은 거예요. 38억 5천에.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또 강심장이에요. 그분하고 너무 저희는 그 집이 갖고 싶은데 저희가 돈을 탈탈 긁어 모아도 딱 38억밖에 없습니다. 이 집은 저와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그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5천 깎아줄게. 팔게. 이야. 그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집사람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정말 그분이 어쩐지 그분이 집을 나한테 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분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처럼 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세보다 싸게 그리고 깎아서 와 근데 지금 그 집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홍익걸 너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부동산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합니다. 우직하죠. 제가 아까 나이브 하라 그랬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그랬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신문기자 때 조금 하다가 뭐 때려치고 다 날리고 뭐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게 없고 부동산도 제가 어디 땅을 사거나 또 다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뭐 신축을 막 옮겨 다니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집은 제가 살려고 사는 거니까 사실은 집값이 오르면 뭐 고맙긴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사는 집이니까. 뭐 신축 따라서 막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것도 별로 저는 뭐. 왜냐하면 제 본업에 충실하면
그게 가장 좋으니까.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게 제가 제일 잘 알고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파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거 뭐냐면 저는 지금도 그 우리한테 집을 판 그 주인님께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지금보다 10년도 더 됐지. 그러니까 젊은 놈에게, 부부에게 우리를 이쁘게 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놀라운 게 그분이 쓰던 책상하고 저 소파도 다 준 거예요.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름 뭐 외제 뭐 명품 소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집을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사십시오 하고 덕담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만나 뵈면 진짜 덕분에 제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절을 한 100번 해야 돼요. 아무튼. 근데 요는 뭐냐면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살살이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좋은 인상을 준 거예요. 선량한 사람의 인상. 그렇게 깎아주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항상 성공이나 돈을 버는 게 계단의 법칙을 따르니까 초창기의 젊은 세대들은 계단이 누워져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군부를 떼어서 물의 온도를 높이세요.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돈 얘기잖아요, 돈. 옷걸이의 법칙입니다. 옷걸이의 법칙. 오늘 참 이거 다 제가 그냥 개똥철학으로 지어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옷걸이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딱 열면 옷이 쭉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옷 가운데 딱 하나만 고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입고 나가잖아요. 그겁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여러 후보, 캔디데이트 가운데 누군가 시니어에게, 나의 상사에게, 또는 나의 스승에게, 나의 선배의 눈에 발탁이 돼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탁이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세상은 기존 질서가 짜여져 있잖아요.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재벌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뭐 모든 분야, 학계도 그렇고 군, 관, 뭐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하이라키라 그러죠. 층층 시야로 쫙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사회라는 게. 근데 이제 무산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른바 흙수저로 태어나면 누가 뭐 챙겨줄 사람이 없죠. 억울하죠.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 부활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왜 없애냐고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은 저희 때는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자기만 노력하면 수학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걸로 그냥 서울대 척척 들어왔다니까요. 저 시골에서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거 깨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먼저 성공한 사람 눈에 띄어야죠. 먼저 성공한 직장의 뭐 내 상사, 사장 아니면 뭐 학생 같으면 지도 교수님, 아니면 뭐 선배라든지 시니어들이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래야만 출구가 생기는 거죠.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유력한 파이프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뭘 찾겠어요? 이제는 돈을 벌었으니까 놀고 싶겠죠. 쉬고 싶겠죠. 근데 나의 회사나 나의 조직이나 나의 연구팀이나 이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좀 쉬죠. 누구한테 맡길까를 찾는다니까요. 이게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에 눈에 띄는 거죠. 데스크 눈에 띄어야 그런 기자가 좋은 보직을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경사 핵심 부서 기자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데스크한테 찍히면 그러면 어디 변방으로 팅팅 이렇게 튕겨 나가다가 인사 때마다 나중에는 뭐 광고국, 판매국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위에서 보고 있어요. 신입사원들, 신입 기자들 누가 똘똘한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 눈에 픽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상사나 사장님 또는 지도 교수님 눈에 띄겠어요? 두 가지죠. 첫째, 능력.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없는 사람한테 물려줬다가 망하면 나도 손해니까 무조건 능력. 그 분야의 능력. 두 번째 뭐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능력이나 아니면 살짝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요즘 뭐가 중요되냐? 충성심이죠. 다른 말로는 애사심. 그런데 결국은 뭐 충성심이에요. 능력은 뛰어난데 나의 뒤통수를 칠 것 같다. 안 물려주죠. 뭔가 인격적으로 믿음이 가고 배신할 것 같지 않고 나를 존경하기까지는 않지만 나를 믿고 따르고 그러면 나의 약점이나 허물도 조금 노출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믿음이 가는 사람을 뽑는다니까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또 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나이브하라 그랬죠. 사람이 좀 착해 보이면 더 정이 간단 말이에요. 뺀질거리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고 뭐 조금 크면은 뭐 은혜를 모를 놈 같으면 이 뭐 네. 그래갖고 제 옷걸이 법칙에 따라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집사람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픽업이 된 거죠. 그 친구는 대학도 나온 친구가 아니에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리고 성격도 아주 조금 모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바른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사회생활에 좀 서툰데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책임을 맡겼고 그래서 지금 그 포뮬라 비욘디 뭐 300명 가까운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졸업장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배경이 어려운 분일수록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찾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좀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중소기업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갑질하는 악덕 사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기업보다도 훨씬 그 업무 분위기가 좀 탄력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기에 따라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기업은 글로벌하게 경쟁이 치열한데 중소기업은 아직 허점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똑똑한 친구가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서 좀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굉장한 실력을 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을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경험과 지혜와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인맥이 생기고 속된 말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장에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연봉을 올리시오. 그러면 사장님은 기쁜 마음으로 올려주는 거죠. 아유, 야, 저도 안 아까워요. 애썼어. 수고했어요. 그래갖고 뭐 몇십억 연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건이 되면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뭐 그런 제조 공장이든 아니면 뭘 파는 영업이든 뭐든 아니면 보험회사 뭐든 간에 그 분야를 보면 이게 우리가 열의를 갖고 필드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거를 몇 군데를 파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고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저 혼자만 막 떠드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나요? 바다가 고기가 왜 안 잡히죠? 강봉이님?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가요? 아르모니아님, 칭찬 감사합니다. 경기도 에듀케이션님은 또 요약까지 해주셨고요. 미래일님이 유니클로다. 이건 유니클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 줄리킴님이 Law of the Hanger 뭐 그런 셈이네요. 그거 이제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낙태와 연관이 된다고 미국에서는. 일일이만보님.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아껴주던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강봉희님은 그 어부신가 보구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막 좀 약간 위화감 느끼는 얘기한 건 죄송하고 대신 착하게 살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지? 저 가수 이름 뭐니? 우리나라 그 남자 댄스 가수 모임 있잖아, 유명한. BTS. BTS의 누구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기부했대. 굉장히 자랑스러운 젊은이야, 정말. 저나 집사람도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노력하고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기왕이면 좀 남들이 안 하는 창의적인 길에 좀 용기 있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착하게 살아서 평판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윗사람들에게 발탁이 되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적절한 기회에 돈을 벌고 이른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BTS의 슈가군요. 블랙민트님. 아이유 씨도 엄청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다 내고 또 기부까지 하려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액수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미진님, 그 집사람의 그 국민 역량 프로젝트는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에 적혀 있는 뭐 비타민 종류별로 함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료가 외국에서 아주 공인받을 좋은 거, 이거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대로 된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가 아주 믿을 만한 대규모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데서 이 두 가지가 다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돈을 쓸 거는 제대로 쓰면서 굉장히 가격을 낮췄거든요. 이제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방리담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이 믿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세상을 긍정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긍정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말이 씨가 되고요. 아까 집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그랬거든요. 며느리만 하더라도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에 나는 우리 큰아들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후배로 한 30년 정도 후배로 나처럼 가정의학을 한 그런 의사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서울의대 가정의학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선배 의사가 와서 자기가 거기에 가서 좀 참한 여자 후배가 있나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막 했거든요. 우스갯얘기로.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정말. 그 과를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알고 봤더니 그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은총을 받은 건지 우연인지 근데 아무튼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긍정하고요. 냉소적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뭐 큰 돈은 운이 있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웬만한 성공이라는 게 이제 시집장가 가서 집 하나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에 뭐 소박하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되는 사회라고 봐요.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이거 뭐 의학 상담해야 되는데 뭐 의학 뭐 물어보세요. 네, 고경민님. 자, 아무튼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습니다. 줄리킴님 항상 칭찬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며느리가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참 어려운 시대인데 제가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과분하게 저도 뭐 누리고 사는 게 있고 늘 좀 고마우면서도 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저나 집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한국 사회에 좀 이름께나 알려지고 뭐 그런 분들 가운데 망가진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나 집사람은 좀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압박감은 갖고 있습니다. 강봉희님은 고아들에게 스폰한다. 아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니 앤 줄리엣님은
그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자녀면 그냥 유학 보내지 말고 재산을 주는 게 낫습니다. 사업하는 게 나아요. 비즈니스 하는 게 산업공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을 때부터 네, 조그만 가게라도 돈을 버는 현장에 나가는 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부하지혜님 제가 얘기했듯이 그 땡큐 비누과 하정훈 선생님께 한번 가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스마트님 죄송한데 이게 DNA가 많이 좌우해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도 DNA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최소한의 소질이 없는 아이에게 너무 강요는 말고요. 약간의 싹이 보이는 아이라면 동기부여를 해야죠. 저는 동기부여를 많이 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뭐 속된 말로 좋은 대학을 가야 좀 인생을 좀 멋있게 살 수 있다. 좀 세속적이지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절치부심 해야겠구나.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제 대학 때 저 중학교 동창 하나 서울 법대 갔는데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 녀석은 뭘 했냐면 중학교 다닐 때 권투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운동 가운데 권투 아니 그랬더니 이걸 권투를 하면은 맷집이 생기면서 막 각오가 생긴대요. 그럼 그렇게 좀 지독한 놈이에요. 막 일부러 자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막 두들겨 맞고 때리고 막 이런 권투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고요. 독한 녀석입니다. 아무튼 참. 아이고 참. 뭐 노력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네. 오케이 여러분 아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대요. 김미진님. 네, 와 훌륭한 아드님. 아드님의 꿈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룸펜이 뭐예요? 줄리킴님. 룸펜은 그냥 할 일 없이 방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경우 말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오케이. 박현지님. 오늘은 텐션이 좀 낮아 보인다. 아, 그런가요? 제가 오늘 겨울이하고 너무 힘을 뺐거든요. 조그만 고우보트 아시죠? 그거 하나 띄워볼래요? 자기한테 보낸 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요트 뭐 얘기하는데 그 방송에서 컨셉상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요트 안 산 걸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그만 그 고무보트를 타요. 간경변 1단계 유무현님 괜찮습니다. 네, 1단계 좀 관리하면 진행 안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요즘 왜냐하면 이제 그 C형이든 B형이든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들이 많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늘은 저 녀석을 태워갔고요. 요트가요. 저는 그 전기 모터인데 4마력짜리도 있고 6마력짜리도 있고 2마력짜리도 있어요. 근데 2마력짜리로 탑니다. 2마력만 해도 멀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해수욕장 안은 못 들어가니까 옆에 해안에 한 100m 정도 해안에 띄워놓고 딱 내려가면 물이 한 요 정도 차는데 뛰어 내려가서 이제 겨울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줄로 해서 수영시키고 그리고 뭐 배 끌고 뭐 하니까 네, 칼만 신드롬님 폐암 환자 같지 않고 피부가 빛이 나요. 뭐 발라서 그래요. 예, 지금 네, 뮤리엘님 고우보트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예, 박선희님 위험하지 않고요. 멀리 가면 위험한데 바로 앞에 가는 거니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단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썰물되면 바닥이 저절로 드러나니까 걸어 나오면 됩니다. 네, 신민경님 결절이 7cm 안 하는 게 옳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신민경님 할 이유 없어요. 하지 마세요. 김상선님 발바닥 피부가 두꺼워지고 빨개지는 것 같다.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요. 중요한 건 좌우가 다 그러면은 몸 전체의 병입니다. 류마티스 병일 수도 있고요. 좌우 어느 한쪽이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피부과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자기가 뛰었나 보지? 네. 어디? 뛰었구나. 예, 그래서 뭐 지금 뛴 대로 뭐 저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제주 올라오시면 협재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누구든 오시면 여기 댓글 남기세요. 남기면 기분이다. 우리 저 홍쇼 애청자분들은 자 이거 겨울이도 보이고 예 저러고 삽니다. 네, 신민경님도 감사하고요. 민여방님, 새로 나온 약물을 쓰시는구나. 네, 옛날하고 다르. 옛날엔 저거 약이 없으니까 점점 악화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컨트롤이 다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돈이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맞고 많이 어려운 시대니까 다들 아끼면서 살아야죠, 뭐. 그죠? 그러나 또 각자 분야에서 가족끼리 단합하고 화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절약하고 살면 그러면 반드시 대한민국 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튼 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그건 이제 개선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저나 집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마하 아니고요. 저기 뭐지? 저 2% 펄전이라고 전기 모터입니다. 기름이 아니고요. 충전했다는 겁니다. 영국 회사 거지. 저게 한 얼마쯤 하더라? 200만 원 정도 하던가? 저게 지금 4만원짜리가 배터리까지 하면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배터리하고 그 모터하고 스크루하고요. 그리고 배는 한 150만 원 정도 하나요? 네.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연안에서 아주 해변 가까운 데서 닻을 내리고 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개똥 철학으로 돈 얘기 좀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얘가 오늘 바다에서 너무 많이 수영을 해갖고 얘도 지금 뻗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 털도 아직 안 빗어갖고 꼬불꼬불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잘 지내시고요. 잘 주무시고 다음 주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